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앞으로 무역 관세사무원 과정을 함께하게 될 정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관세사무원 과정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무역 중에서도 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사무원, 정말 꼭 필요한 인재입니다. 저와 함께 이 과정을 이수하시면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강은 무역의 이해, 무역 기본 용어입니다. 제가 계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 모르면 검색하면 됩니다. 문제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내 사수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말귀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아, 저게 저 소리구나. 그럼 뭔지 검색해볼까? 물어볼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용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용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역 용어를 굳이 왜 배워야 되냐? 도대체 뭐가 어려운데? 무역 용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영어를 일본이 번역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어를 번역함으로써 무역과 관련된 용어, 실질적으로 법과 관련된 용어죠. 싹 다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접했을 때는 헐? 저게 뭔 소리지? 저게 왜 저거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익숙해지시면 언젠간 우리나라 말처럼 쉽게 느껴질 겁니다. 시작은 여기부터입니다. 무역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내 거래와 국제 거래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 거래? 국내에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국제 거래? 국제적으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제 거래라고 해서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은 동일합니다. 판매자는 물건을 판매하고 구매자는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국내 거래나 국제 거래나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셀러.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구매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바이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셀러, 바이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걸 일본이 뭐라고 번역했어요? 셀러를 매도인, 바이어를 매수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 무역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매도인이 실질적으로 뭘 합니까? 물건을 보내야 되고요. 매수인은 뭐 해야 됩니까? 그 물건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영어로 물건을 보내는 사람 컨사이너, 물건을 받는 사람 컨사이니. 문제가 없죠? 하지만 또 일본식 번역이 이게 문제야. 물건을 보내는 사람을 송하인, 받는 사람을 수하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실제 무역업을 하다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게 될 것이고, 관세사무원 업무를 하다 보면 송하인과 수하인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송하인? 수하인? 도대체 이 하가 뭔데? 한자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물건이라고 했을 때 화물이라고 씁니다. 일본은 화 대신 진하자를 씁니다. 이게 진하자예요. 화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본어를 조금만 배워보신 분들은 일본이 이 하자라는, 진하자라는 표현을 상당히 선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 말로는 송하인이 아니라 송화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 말로는 수하인이 아니라 수화인이 되어야 하지만 일본식 표현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채용했기 때문에 송하인, 수하인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실무하다 보면은 송하인, 수하인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송화인, 수화인이라는 말을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에서는 하와 화가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송하인, 수하인, 송화인, 수하인. 그리고 뒤에 가서 배우게 될 게 뭡니까? 선, 하, 증, 권, 선, 화, 증, 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죠. 화주, 그 화물의 주인입니다. 사실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주.
하물의 주인이라고 해서 하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섞어 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화자를 쓰고 어떤 경우에 하자를 쓰는지, 어떤 경우 어느 것이 자연스러운지는 몸으로 겪게 될 겁니다. 사람마다 그때 섞어서 씁니다. 자, 그럼 보내는 사람은 송하인, 받는 사람은 수하인. 송하인이 결국 뭐합니까?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터 수출자가 되고, 수하인이 결국 뭐합니까?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포터 수입자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셀러, 컨사이너, 엑스포터 같은 라인에 있고, 바이어, 컨사이니, 임포터 같은 라인에 있습니다. 이 세 당사자를 합쳐서 수출화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매하는 쪽 이 세 당사자를 합쳐서 수입화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누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화주는 결국 누구입니까? 아니, 처음에 갖고 있을 때는 매도인이 화주였다가 그 물건이 판매가 되면 매수인이 화주가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화주 그러는데 화주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화주는 그래서 수출화주와 수입화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낼 때는 수출화주고요. 내가 받을 때는 수입화주가 되는 겁니다. 아마 관세 업무를 할 때는, 통관업을 할 때는 수출화주와 수입화주라는 말을 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인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해두시고 나머지 용어는 하나 계속 가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매도인은 물건을 잘 전달하는 것이고 매수인은 그 물건을 받고 대금을 잘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결제 의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전달하는 걸 인도라고 표현을 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걸 결제라고 표현합니다. 딜리버리와 페이먼트. 여기까지가 실제 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부분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화면은 결제에 대한 정리가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수단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결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돈을 어떻게 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돈 어떻게 주긴 현금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결제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10,000원짜리 100장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100장에서 줄 겁니까? 1,000만 원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현금 다발을 줄 겁니까? 1억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사과박스 좋죠. 사과박스에 넣어서 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금을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지급수단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효과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적어도 무역 거래에서 현금 다발이 움직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수표요. 수표 지급하면 됩니다. 언제 10,000원짜리 100장, 50,000원짜리 20장 그렇게 나눠서 줄 겁니까? 자, 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렇게 현금 다발을 받게 되면 받는 사람도 신경 쓰입니다. 이게 100만 원이라고? 내가 세어봐야 되나? 불편하잖아요. 또 세어봤는데? 또 99장밖에 없어. 그럼 이거 99만 원인 것 같은데 한 장 더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가장 깔끔한 건 수표입니다. 수표가 결국 뭡니까? 증서입니다. 지급 수단이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기에 적힌 그 금액을 너한테 은행이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는 말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요, 현금 다발이 움직이지 않고 수표를 이용합니다. 아니, 그러면 무역거래에서 많이 이용하는 약속원과 환원은 뭔데? 수표를 이해하면 약속원을 이해할 수 있고, 약속원을 이해하면 환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지급수단의 3대 당사자입니다. 발행인. 자, 기본적인 영어 단어도 그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워라고 하고 그 지급수단에서 지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 수취인. 페이이라고 합니다. 모든 지급수단에서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 지급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드로위라고 합니다.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수표가 됐건 약속어음이 됐건 환어음이 됐건 이 세 개의 당사자를 이해하면 지급수단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지급수단을 가지고 가면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되느냐,
그 지급수단을 가지고 가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현금으로 교환이 되느냐에 따라 일란불 거래와 기한부 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란불, 기한부. 일란불은 사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기한부는 유산스, 유산스라고 합니다. 유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지급수단은 발행인이 누군지, 수취인이 누군지, 지급인이 누군지, 이 지급수단은 일란불인지 기한부인지, 즉 이 지급수단을 제시를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지급수단을 제시해도 만기까지 기다려야만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만 이해하면 이 지급수단 세 개를 한 방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표의 발행인은 누구입니까? 실질적으로 은행입니다. 은행이 발행을 합니다. 요즘은 잘 안 쓰죠. 5만원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0만원짜리 수표를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졌습니다. 10만원짜리 수표, 추억의 10만원짜리 수표를 보시면 은행이 발행했다고 나와 있죠. 들어워 은행이고요. 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수표 금액을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여서 누가 대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소지인이 페이이가 되는 것이고요. 자, 다음 소지인이 이 수표를 제시했을 때 책임지고 대금을 지급하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은행입니다. 들어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표만 보고 누가 발행해서 누가 누구한테 지급을 하는지, 자, 다음에 그 어떠한 만기가 없습니다. 이 수표를 제시하는 자한테 바로 지급하여 주십시오라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이트 거래, 일란불 거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수표를 사용한다는 건 현금을 사용한다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무역거래에서 지급수단으로서 수표를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약속어민이 환어민 이런 것들이 왜 나왔을까요? 수표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수표를 사용한다는 건 현금을 사용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즉 사이트 일란불 거래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제는 바이어스 마켓, 즉 매수인이 갑이 되는 시장입니다. 물건을 팔겠다는 사람은 많고 사겠다는 사람은 없는데 매수인의 입장에서 내가 물건 받고 바로 지금 수표를 줘야 되나? 나 좀 외상거래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리들이 외상거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신용카드 자체가 외상거래죠. 오늘 일시불로 결제를 해도 돈은 다음 달 10일 이후에 나갑니다. 할부로 결제를 하면 대놓고 외상거래입니다. 신문이나 우유, 요구르트 같은 거 그날 받고 그날 돈 줍니까? 아니죠. 한 달 후에 다 결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바이어스 마켓 매수인이 갑인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다 외상거래입니다. 그럼 무역 거래에서 팔겠다는 사람은 넘쳐나고 사겠다는 사람은 부족한데 바이어 즉 매수인이 뭐가 아쉬워서 현금을 줍니까? 뭐가 아쉬워서 수표를 줍니까? 바이어가 생각한 건 즉 매수인이 생각한 건 그겁니다. 우리는 유산스, 기한부 거래를 하고 싶다. 외상 거래를 하고 싶다. 그래서 나온 게 약소거음입니다. 약소거음은 정해진 만기, 즉 오늘이 아니고 정해진 만기, 그 정해진 만기는 30일 후가 될 수도 있고 60일 후가 될 수도 있고 90일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3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합의한 정해진 만기에 내가 너한테 돈을 꼭 주겠다는 증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약소거음이라고 하죠. 실제 약소거음은 발행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약소거음은 발행인과 지급인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발행인이 그대로 들어위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위, 지급인이라는 개념을 두지 않습니다. 발행인이, 즉 약소거음은 발행인이 정해진 날짜에 꼭 돈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한테요? 여기에 적힌 자, 페이, 수취인한테요. 약소거음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정해진 날짜에 돈을 꼭 주겠다는 약속, 수표와 다른 점이 뭡니까? 수표는 100% 사이트 일란불 거래인데
약소금은 100% 유산스 거래입니다. 약소금 좀 귀여운 건 30일, 60일, 90일짜리 단기어음이고 약소금 독해지면 1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했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 수표를 줬을 때는 매도인 정말 감사하죠. 현금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약소금 주면 매도인의 입장에서 뭐예요? 만기에 내가 이 약소금을 가지고 다시 돈을 받으러 와야겠군. 이게 되는 겁니다. 약소금은 왜 나온 겁니까? 수표처럼 현금 주기 싫어서, 즉 수표처럼 사이트 일람불 거래하기 싫어서 나온 게 약소금입니다. 그러면 결국 사이트는 수표, 유산스는 약소금, 이거면 되는 것 같은데 무역거래에서 진짜 많이 사용되는 환엄은 도대체 왜 나왔을까요? 실질적으로 무역거래에서는 수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소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맨날 결제 방식에서 환엄만 사용합니다. 결국 오늘 중요한 건 이 환엄을 이해하는 겁니다. 환엄을 이해하기 위해 수표와 약소금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라면 상관없어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때 내가 바로 돈을 줘야겠네. 매수인이 수표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약소금으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왜요? 둘이 만나서 거래를 하니까. 하지만 이게 국제 거래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국제 거래라면 매도인은 운송인을 통해 물품을 보낼 것이고 매수인은 특송이나 우편을 통해 수표나 약소금을 보내야 됩니다. 이게 동시에 크로스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라고 하면 매도인이 물품 인도를 하면서 수표가 됐건 약소금이 됐건 그것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즉 물품 인도와 지급수단의 수령이 동시에 크로스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국제 거래라고 하면 매도인은 매도인대로 물품을 보내고 매수인은 매수인대로 수표나 약소금 같은 지급수단을 보낸다? 이게 동시에 크로스가 되지 않는 문제. 한마디로 매도인이 물품을 보내서 매수인이 물품을 받았는데 아직 내가 수표나 약소금을 송부하지 않았어. 보내지 않았어. 그럼 빨리 보내야 됩니까? 아니죠. 뭘 보내요. 그냥 그거 갖고 튀는 거야. 그냥 집에 가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반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 수표나 약소금을 보내서 매도인이 나 아직 물건 보내기 전인데 수표나 약소금이 먼저 도착했네. 물건 빨리 보내줘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나요? 아니죠. 이미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물건 안 보내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거래에서는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을 매수인이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이 보낸 수표나 약소금을 매도인이 동시에 수령할 수 있을까라고만, 그게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환엄입니다. Bill of Exchange라고 하고,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무역에서는 이제 드래프트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수표와 약소금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돈을 줘야 될 자가 돈을 주는 것이거나, 수표죠. 돈을 줘야 될 자가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 약소금이죠. 결국 누구 쪽에서 움직입니까? 돈을 줘야 될 자 쪽에서, 즉 채무자 쪽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환엄은 돈을 받아야 될 자가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개념입니다. 결제 파트 들어가면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제 매도인이 물품을 보내면서 운송 서류, 이제 BL이라고 하여서 나중에 상세하게 배울 겁니다. 운송 서류를 매수인한테 보내줍니다. 매수인이 운송 서류만 받고 돈을 안 주면 곤란하기 때문에 운송 서류에 이 환엄을 첨부합니다. 이 환엄의 개념은 뭐예요?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매도인이 이 환엄을 매수인한테 보내면서, 즉 운송 서류와 환엄이 같이 움직입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 운송 서류를 받아야 물건을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인, 나한테 물건 도착이네. 빨리 운송 서류 줘. 매도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운송 서류 받고 싶어? 이 환엄도 같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환엄은 돈을 받아야 될 자가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개념으로서 누구 쪽에서 움직입니까? 매도인 쪽에서 움직입니다. 즉 매도인이 물품, 운송서류죠. 운송서류와 환엄을 같이 보내기 때문에 물품 도착했을 때 환엄도 같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매수인은 환엄에 대해 결제를 하지 않으면 운송서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물품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환엄의 개념입니다. 그럼 환엄을 수표와 비슷하게 쓸 때는 뭐예요? 뒤에 가서 또 기회가 되면 배울 겁니다. 요 뒤에
만기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일란불 환어음이라고 하여서 환어음 금액을 즉시 결제해야 운송 서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 샘플에는 90데이즈라고 적혀있죠. 이건 90일 만기, 즉 유산서 기한부 환어음입니다. 이 경우에는 뭐예요? 이 환어음에 대해 만기의 돈을 꼭 주겠다고 약속, 그 약속하는 행위를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환어음에 대해 인수를 해서 환어음은 다시 매도인에게 돌려줘야 운송 서류를 받아서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어음은 수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란불 환어음과 약속어음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한부 환어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표는 무조건 일란불, 약속어음은 무조건 기한부, 환어음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일란불과 기한부 양쪽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자,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품을 인도하면서, 즉 운송 서류를 보내면서 환어음을 같이 보내고, 특히 그 환어음이 일란불이라고 할 때는 환어음에 대한 결제가 있어야 서류를 받을 수가 있고, 환어음이 기한부라고 할 때는 환어음에 대해 만기의 돈을 꼭 주겠다는 약속, 인수만 한 후 운송 서류를 통해 물건을 받고 환어음은 다시 돌아오겠죠. 결국 기한부 환어음은 매수인이 인수한 후에 매도인에게 돌려주고, 그럼 그 매도인은 환어음의 발행인이자 실제 환어음의 수취인이 됩니다.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매수인한테 이제 환어음의 만기가 됐으니 돈을 주시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음 할인업자, 보통 은행이 됩니다. 은행을 통해 일정 이자를 공제 후 돈을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환어음의 3대 당사자는 결국 누구입니까? 환어음을 발행하는 자, 매도인. 환어음에 대해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 드로위죠. 드로위는 매수인. 그리고 환어음에 대해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 페이이도 매도인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결제 방식에 따라 이런 부분들, 특히 환어음은 드로위가 은행이 될 수도 있으며 페이이가 은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개념은 나중에 신용장 방식쯤에 가서 다시 배우고, 지금은 환어음의 3대 당사자, 드로원은 매도인, 페이이도 매도인, 드로위는 매수인이 되는구나. 그래서 환어음은 돈을 받아야 될 자가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개념이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일란불로 거래하는 수표, 기한부로 거래하는 약속어음, 그리고 이 수표와 약속어음은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도인 측에서 먼저 발행하는 환어음, 환어음은 일란불과 기한부 양쪽 모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가야 되는 게 이런 환어음이나 지급수단을 이용한 결제 방식입니다. 송금, 추심, 신용장, 그리고 팩토링과 포페이팅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강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운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